독일의 위대한 법 철학자 라도브르는 말합니다. 법학을 가장 잘 배우는 길은 위대한 법 사상가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오늘도 더손 채널이 위대한 법률가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청원 김증한 교수, 1920년 충남 부여군 구룡면 논티리에서 출생하였다. 1946년 3월 경성대학 법문학부 조수로 채용되어 대학교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1946년 9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전임강사 발령을 받았다. 서울대학교 전체에서 최초의 강의를 한 분으로도 유명하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민법, 서양법제사, 로마법을 강의하였다. 1956년부터 안희준 교수와 함께 일본의 와카스마 교수의 민법 강의서를 토대로 하여 법령을 우리 법에 맞게 인용하고 학설 일부를 수정하면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판례를 참조하여 민법 교과서를 저술하였다. 그래서 법학도들이 우리말로 된 민법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1954년 출간된 법률학사정의 편집자이다. 1975년 법률문화상을 받았고 1987년 대한민국 학술의 회원으로 선정되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증한 교수는 한국 민법학의 초석을 놓았다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더손채널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더손채널의 손종학 교수입니다. 진정한 법학 공부는 위대한 법사상가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독일의 법철학자 라도브르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더손채널에서도 지난번 한국의 위대한 법조 실무가로서 세 분을 모신 전주의 덕진공원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후속편입니다. 제2편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실무가 외에 위대한 법박사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의 발자취를 한번 찾아보고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법학 공부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위대한 법학자를 찾는다면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러나 아마도 이분을 꼽는 거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민법학의 대가이시자 단순한 민법학을 뛰어나서 한국 법학의 기초를 이뤘다고도 볼 수 있는 분이시죠. 바로 김증한 선생님이십니다. 그런데요, 김증한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꾸 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요, 아마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이 김증한 선생님을 가장 가까이서 모시고 또 같이 일하셨던 분이 아마도 오늘 모신 분이 아니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유익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모신 분은 충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도 하셨고, 그리고 충남대학교 대학원장을 역임하셨으며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주관한 민법개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신 민법학의 대가이십니다. 서민 교수님이십니다. 서민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송 교수 잘 지냈어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네, 오늘 위대한 법학자의 길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아마도 김증한 교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서민 교수님만큼 가까이 모시고 또 접한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먼저 김증한 교수님과의 개인적인 인연이라 할까요? 만남의 과정이라 할까요? 그 부분 잠깐 설명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대광 교수님은 제가 대학 때 처음 강의 들은 거가 내 기억에 법제사 강의를 들은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법 강의는 다른 선생님한테 분반이 돼가지고 다른 선생님 강의 들었습니다만은 대학원 들어가서부터는 김증한 선생님과 특별한 이제 관계가 됐습니다. 제가 대학원 2학년 때 김증한 선생님 연구실에 들어가서 연구실에서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김담 교수님 지도교수로 모시고 대학원 과정을 마쳤고, 직접 그냥 사사를 받으신 거네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민법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죠. 그럼 결국은 김주환 교수님의 스승이신 네. 이 스승 되셨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연구실에서 공부를 하시면서 민법학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고 오늘의 네. 훌륭하신 그렇게 선임 됐습니다. 교수님이 되셨던 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김주환 교수님 하면은 법학도들 또는 법률가들은 모르는 분이 실은 없으시죠. 아마도 그럴 예,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약간은 생소한 이름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한국 민법학의 초석도 놓으셨고, 그죠? 그다음에 그렇죠. 또 학문으로서 한국 민법학을 정립했다 이런 부분도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한마디로 한국 민법학을 체계화시킨 첫 번째 그 학자가 김정한 교수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네. 물론 초기에 저서는 일본 책을 참고해서 우리 민법 체계에 맞게 체계화시키는 교과서를 발행함으로써 시작했지만 60년대 들어와서는 완전히 우리 나름의 민법 체계를 세워서 일본 틀을 벗어난 저서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후에 민법학계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연구를 계속 초석을 놓으셨다. 됐습니다.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김정한 교수님께서 한국 민법학에 초석을 놓으셨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정한 교수님은 출생을 어디서 하신 거죠? 충남 부여군 구룡면 논틸이라는 데서 논틸. 네. 1920년 예. 음력으로 3월 초에 3월 9일로 기억하는데요. 그러셨군요. 그때 출생하셨습니다. 그럼 혹시 부모님들 어떤 일을 하시던 분이셨죠? 아버님이 법조인 하셨고 네. 해방 후에 검찰총장으로 잠깐 하셨던 네. 김자, 익자, 진자 이자 진짜. 예, 어른이셨습니다. 법조인이셨네요. 예. 네. 또 그 검찰총장까지 하셨고. 동생분도 유명한 변호사시죠. 아, 그러신가요? 예. 네. 삼형제이셨는데 막내 동생이 김흥한 변호사라고 네. 50년대, 60년대 국제 변호사로 유명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법조 집안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김정한 교수님께서는 수학을 잘하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혹시 이렇게 수학을 잘하셔서 이렇게 법학과를 가신 건가? 아니면 수학 잘하면 수학과 가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때 내가 알기로는 우연히 법학이 이제 수학과 마찬가지로 논리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 법학을 택하시지 않았을까. 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혹시 수업 도중에 수학 얘기 좀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수학 그렇게 잘하셨으면 독일어도 굉장히 잘하셨다고 하시던데. 독일어도 출중하셔가지고 네. 내가 고등학교 때 대학 입시 준비하는 독일어 책이 김정한 선생님하고 네. 또 서울 사대 독일어과 교수하시던 김정진 교수님 두 분이 공저해서 수험독이라는 책을 쓰신 일이 있는데 네. 그 책 가지고 입시 공부를 할 정도로 그런 책도 내시고 그랬고 네. 아마 그 당시에 독일어 실력은 출중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법률가협회도 만드신 건가요? 독일 다녀오신 후에 1968년에 한 1년 동안 독일 훔볼트 재단 초청으로 쾰른대학 다녀오셨는데 아마 다녀오신 후에 한국 독일 법률가 교류가 필요하다고 느끼셔가지고 네. 한독 법률학교를 만드셨죠.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실은 그 당시만 해도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네. 독일의 선진 그렇죠. 법률을 받아들일 수 있고 해석을 받아들이는 기초가 됐던 것이죠. 다리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렇죠. 6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독일 법 이론을 수입해야 될 단계고 일본의 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원전 네. 법학의 원류인 독일로 가야 되고 독일 법학을 수입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런 시점에 한독법률학교를 만드셔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참여를 했었죠. 네. 그래서 결국은 한국 법률학을 한국 민법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드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그렇게도 같습니다. 생각할 수 예. 있죠.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 독립하고 나서 대한민국 자체적인 법률이 없었죠. 그렇죠. 네, 그랬을 때 우리 김정한 교수님께서는 이제 한국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독립된 이후에 한국 자체의 민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본 민법을 사용하고 있었죠. 한동안 의용민법이라고 했었죠. 그걸 가지고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자적인 한국 민법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 민법을 제정함에 있어서 우리 김중환 교수님께서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좀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민법 초안 연구에는 각 대학의 민법 연구하는 교수님들이 한 20여 분 모여가지고 같이 연구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김정한 교수님께서도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네. 특히 그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중요한 그 민법 내용 중에 그 공유제도, 공동소유제도, 특히 총유제도가 도입되는데 김정한 교수님의 연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예, 결국은 민법 전체적인 역할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물권법 분야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주셨고 큰 공헌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률이 제정되죠. 그래서 한국 민법이 제정되는 있어서는 그렇다면은 그 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책자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결국 이제 민법학 교과서가 될 것 같은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독자적인 민법 교과서가 별로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김정한 교수님께서 또 이 교과서 부분까지도 관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민법 교과서를 최초의 민법 총칙 교과서 쓰신 분은 진승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교수님. 그 책은 그 후에 절판되다시피 잘 알려지지 않았고 50년대 말 60년대 초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민법 교과서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처음에 김정한 교수님하고 안희준 그때 변호사님인데 두 분이 공저로 해서 김정한 안희준 2인 공저였던 거죠? 일본 민법 교과서를 참고하면서 편저 형식으로 처음에 내다가 60년대 초반에 와서는 완전히 이제 편저가 아니라 저서로 일본의 틀을 벗어나는 교과서로 발전이 됐죠.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민법의 교과서까지도 우리 김정한 교수님께서 큰 업적을 남기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로스쿨 학생의 어떤 경험담입니다. 솔직한. 이 친구가 미국의 유명한 대학을 학부를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영문과를 나온 거예요. 잉글리시 리터처를 했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 관해서는 뭐 완벽하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자부할 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학원을 로스쿨을 들어왔어요. 로스쿨을 들어왔는데 첫 학기 때 느낀 경험이 내가 영어를 너무 못하는구나 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법률 책을 읽어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는 겁니다. 단어 의미도 모르겠고 문장의 의미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영어를 이렇게 못하는구나 라고 고백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에피소드성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법률 용어라는 것은 또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는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법률에서 부른 영어 그 언어와 또 개인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의미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찾아가는 것이 바로 법률학 사전이죠. 법률학 사전을 통해서 정확한 법률 용어의 정의, 데피니션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법 제도를 좀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법률학 사전의 출판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김정한 교수님께서 이 법률학 사전과는 어떤 인연을 갖고 계신지 어떻습니까? 우리 김정한 교수님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률 사전이죠? 법률학 사전. 법률학 사전을 만드시면서 큰 역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정한 선생님은 일찍부터 50년대부터 우리나라의 법률학 사전이 필요하다고 느끼셨고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네. 6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 대학원 학생들, 많은 학생들 동원하고 또 교수들, 각 대학 교수들 같이 협력해서 아마 그 편집에 참여한 분이 한 30명 정도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김도창 교수님하고 두 분 행정법 대표 전공하신 편집자로, 분이시죠? 김도창 교수님? 행정법 하시는 네. 두 분 대표 편집자로 해가지고 법률학 사전을 발행하셨죠. 네. 60년대 초반에. 예. 그게 우리나라 법학사에서는 획기적인 하나의 지원을 이루는 업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그 미국에서도 이제 법률학 사전이 두껍게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제가 로스쿨 교수 생활하면서 약간 아쉬운 것은 한국에도 법률학 사전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 로스쿨 학생들이 바쁘기도 하고 변호사 시험에 아무래도 치중을 하다 보니까 법률학 사전을 옆에 놓고서 공부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은 여러분들 데피니션, 정의를 모르고서 제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제도를 모르고서 그 법을 실제 사실관계에 적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 되겠죠. 여러분들 법률학 사전 같이 옆에 놓고 공부하신다면 아마도 로스쿨 공부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변호사 시험에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사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김정한 선생님께서는 또 민사법학회라는 연구 모임이 되겠죠, 그죠? 네. 그 모임까지도 또 이렇게 만드셨다 하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 모임이 나중에 크게 돼서 한국 법률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도 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어떠시죠? 민사법학회는 그 이전에 민법 초안연구회가 민법 제정된 후에 학회로 개편이 되면서 민사법학회가 됐고, 제가 대학원 때 기억으로는 63년에 대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데, 그때 매달 연구 모임을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희봉 선생님이 회장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가족법 하시는 오랫동안 하시다가 나중에 김정한 선생님이 회장을 맡으셨고 오랫동안 회장직을 맡으셔서 발전을 시키셨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민사법학회가 한국 그 민법학에 주류를 이뤄가면서 한국 민법학을 한 단계 수준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분명히 수행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나오면서 위대한 또 연구가들, 학자들도 배출이 됐던 것이죠. 초기에는 민사법학회 원래 모임에 꼭 판례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이제 70년대 들어와서 이론 발표도 바뀌었고, 내가 기억하기에 60년대에는 주로 판례 공부를 매달 모여가지고 실무가들하고 현직 판사, 변호사, 대학 교수 같이 모이고, 나는 이제 연구실에 있으니까 선생님 모시고 따라가서 거기서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다가 70년대 들어와서 학술 발표가 추가됐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지금은 좀 완화가 됐지만 실무가와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라는 법조 실무가 법학자들 간에 약간의 간극도 있었고 거리감도 있었는데, 실은 이론 없는 실무는 공허한 것이고 또 실무가 따르지 않는 이론은 어떻게 보면 상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이론과 실무가 같이 가야 되는데 그런 선구자적인 면을 보였다는 점에서 역시 우리 김정한 선생님답다, 해안이 있으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실은 로스쿨이 도입됐기 때문에 케이스도 많이 배우고 판례도 많이 배우죠. 또 우리가 모의법정, 가인법정 대회라고 해서 경연대회도 하죠. 대법원 주간에. 그런데 60년대, 70년대, 80년대만 하더라도 사실은 이론적인 공부에 치중하지 실무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정한 교수님께서는 미국 다녀오신 뒤에 미국 로스쿨에서 실시되고 있던 소위 말하는 케이스 메소드 방식이라든가 강의법, 또 무트코트 같은 모의
법정 재판 그것을 도입하셨다는 말도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네, 김정은 선생님께서는 53년 9월부터 한 1년 동안 미국 툴레인 대학에 연구차 다녀오셨는데, 다녀오신 후에 미국의 그 로스쿨 제도가 의미가 있다고 느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무를 겸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법과대학에 모의법정도 만들고 네. 그 모의재판 제도도 도입하고, 그렇게 해서 그 법학교육을 산교육, 또 실무교육을 겸하는 그런 교육으로 유도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완벽하게 이루어지지는 그 후에 못했지만, 시작은 그렇게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알고 있기는 우리가 이제 로스쿨 시작 2009년이었죠. 그죠? 2009년부터 시작됐는데, 실은 이렇게 김정한 교수님과 같은 선구자적인 그 해안을 가진 분들에 의해서 케이스 메소드 방식이라든가 또는 무트코트 같은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그때부터 아마도 로스쿨의 맹아가 싹 트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위대한 법학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로스쿨 교수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할 때 흔히 쓰는 사자성어가 있죠. 고사성어라고 그러죠? 형설지공이라고. 그때 형자가 반딧불 형자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딧불의 밤에 반딧불 좀 반짝반짝하니까 그걸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다. 서른 눈설자고 눈설자고 하얘니까 역시 환해져서 공부할 수 있다 해서 형설지공이라고 하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김정한 교수님께서도 굉장히 성실하셨고 정말 면학에 치중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일화도 있으시다면서요? 네. 지금 해방되고서 예를 들어서 그때 뭐 북한에서 전기를 일방적으로 끊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전기가 굉장히 귀하던 시절에. 맞아요. 그때는 해방 직후에는 남한의 발전소가 거의 없을 때라서 전기가 없으면 공부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때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를 하실 정도로 독일 책 연구를 어두운데도 하셨다고 들었고, 그렇게 한 결과가 많은 짙은 학문의 길로 인도했겠죠. 우리 그 젊은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혹시 로스쿨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지금 들으셨죠? 형설지공입니다. 석유 맹폭불 지공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열심히 더 공부하시면 아마도 여러분들이 의도했던 목표했던 것을 반드시 이뤄서 훌륭한 법조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김정한 선생님께서는 등산도 좋아하셨고 또 주량도 꽤 되셔서 약주도 좋아하셨다는 얘기도 있던데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제가 연구실에 있으면서 선생님 모시고 산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 말씀 들은 거로는 사범학교 다닐 때 묘양산을 올라가실 정도로 일찍부터 등산을 좋아하셨고, 제가 대학원 연구실에 있을 때도 계속 그 등산을 주말에 하셨고 그랬었죠. 등산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선생님도 굉장히 등산을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원래 산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제가 안내하면서 선생님 모시고 산에 다니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선생님 약주는 대단히 그 주량이 대단하신데, 많이 드셔도 정신줄을 놓으시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 주량이 세시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기억에 사범학교 때 묘양산 갈 때 친구가 골탕 먹이려고 물병에다가 정종을 가득 담아서 물인 것처럼 그걸 드시고도 산을 다녀오셨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건강하셨던 것이죠. 대단한 주량이셨죠. 평소에 체력 관리도 많이 하셨다 이렇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러 해 동안 모시고 있었지만 건강 문제로 감기라든가 몸살 이런 문제로 강의를 쉬거나 그런 일을 한 번도 못 일었을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김정한 선생님을 가까이서 모셨고 또 지도를 받으셨고
또 협력하셨고 그런 입장에서 김정한 교수다 한다면 우리 젊은 후학도들에게 젊은 시청자분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한 선생님은 제자 사랑이 대단히 크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1월 2일쯤에는 제자들 한 10대분을 꼭 댁으로 초청해서 점심을 네. 같이 드시면서 1년 동안의 소식도 듣고 하는 그런 모임을 가지시고 먼저 제자들한테 연락하실 정도로 네. 그런 제자들 사랑이 대단히 하셨습니다. 큰일 났는데요. 저도 우리 노스클래스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일단 저도 열심히 학생들 더 지도하고 더 사랑해주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서민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듣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마도 한국 법제사의 일부가 아닐까, 한국 법학사의 일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